IT신과 안테나. 네, 월간 안테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급성장한 우리 안석현. 네, 안테나죠. 네. 채널 1만 명을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벤트 한다고요? 이벤트요? 스트리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리밍. 예. 할 거면 이거 홍보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홍보요? 홍보. 아직 날짜하고 네, 그게 네.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아, 네, 그렇죠. 네,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네, 안석현 기자가 스트리밍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는 뭐 채널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네, 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석현 기자 이벤트 나오면 저도 이제 좀 홍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현 기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요즘 키워드가 유리기판. 제일 그 유리기판 쪽에 정보가 빠른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삼성전기가 지금 부산 사업장에 원패스 라인을 구축한다고요? 근데 네. 원패스 라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기가 뭐 세종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이 있다고 이렇게 네네. 얘기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음. 파일럿 라인은 그야말로 그 요소요소에 있는 기술들이 과연 이게 구현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해보는 라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산량을 말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의 라인이고 자동화도 거의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산에는 쓰이기는 적합하지 않고 원패스 라인은 우리가 만약에 양산을 한다고 봤을 때 라인을 이렇게 꾸렸으면 좋겠어 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해보는, 그러니까 이 자동화도 다 돼 있고 이 생산량도 얼추 샘플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 그 정도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이제 원패스라고 하면 좀 느껴지시는 게 있겠지만 공정 제일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한번 흘려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사람을 최대한 적게 쓰는 것 같고 느낌상 네,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사실 요 제조 전략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러니까 딱 최적화한 라인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소부장 입장에서는 네. 여기 빌트인 되는 애들은 대박 나는 거고 네. 그냥 못 들어가면 이제 쪽박인 겁니다. 네, 뭐 쪽박은 좀 그렇고 네네.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들어가기가 물론 좀 힘들다. 네네. 나중에는. 네.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부산 사업장에 이제 구축 중인 내용들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목표는 연말까지 구축하는 거라고 하고요. 네네. 네, 연말에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 실제로 가동에 들어가는 거는 뭐 내년 초 2분기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생각보다 빠르네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장덕현 대표가 202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날 것 같다라고 어나운스 이미 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2026년에는 연습을 좀 해야 그걸 통해서 2027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막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올 연말까지 원패스 라인을 구축을 하고 내년 초에 가동을 하고 이제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가동을 해봤을 때 잘 되면 그걸 이제 마더라인 삼아서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계속 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이 좀 받쳐줘야 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마더라인, 그러니까 원패스 라인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생산 규모는 이제 월 4,000장 투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기판은 515 곱하기 510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한 몇 세대 되나요?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플레이로 보면 4.5세대보다 4.5세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어... 이게 이제 좀 표준화가 됐어요. 이제 SKC 앱솔릭스도 요 똑같은 기판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제덱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15 곱하기 510을 월 4,000장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요 정도 라인을 꾸린다고 하고 연간으로는 한 48,000장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월로 봤을 때 1000제곱미터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SKC 앱솔릭스가 미국의 코빙턴에 지은 거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네. 규모가 똑같은 규모가 거네요? 지금 현재로 똑같습니다. 뭐 앱솔릭스는 그 이후에 추가 투자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추가 투자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삼성전기가 연말까지 원패스 라인 완료를 하면 이제 삼성전기하고 앱솔릭스하고 이렇게 생산 능력이 똑같게 이제 맞춰지는 거죠. 생각보다 삼성이 유리기판 쪽이 속도가 좀 나는 것 같고 네, SKC 앱솔릭스는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속도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 투자 기회가 약간 두 회사가 좀 뒤집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SKC 앱솔릭스가 좀 필요 이상으로 빨리 치고 나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기는 기존 이제 기판 회사고 SKC 앱솔릭스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나 인력이나 자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 열세기 때문에 좀 미리 치고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투자도 이제 받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여론을 리드하는 작업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치고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쪽 업계에서는 SKC 앱솔릭스가 정말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좀 많이들 알려져 있고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쪽에 이제 고인물은 삼성전기라서 국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좀 뭐랄까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뭔가 좀 리프레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SKC 앱솔릭스 벤더들한테 투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삼성전기가 어떻게 치고 나갈지를 좀 잘 보시는 게 향후 투자 전략에서도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석현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팁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 이거는 산업 전문가로서의 관점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보시고, 실제로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리 인터포저도 진행 중이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삼성전기에서 일부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전기하고 코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을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3사가 모여서 TF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특히 삼성그룹은 그런 식으로 어떤 교통정리를 워낙 잘하는 어떤 그룹사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협력을 하겠죠. 예. 대신 전자는 인터포저를 좀 중심으로 할 것 같고 전기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되 글래스 인터포저도 일부 전자하고 협력을 할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안 기자가 약간 사석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이 그동안에 막 제일 관심사였다 그러면 산업계에서는 약간 유리 인터포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은 이제 삼성전기를 좀 더, 그러면 앱솔릭스도 뭐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기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고 있는 앱솔릭스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뭐 AMD하고 열심히 같이 코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룹사 안에 뭐 GPU나 뭐 NPU나 이런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는 사실 그 업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 내부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쪽이 좀 더 속도가 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사실 그 삼성전기 부산 원패스 라인에 들어가는 소부장 기업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유리기판 대장주 그러면 사실 피롭틱스, TGV 장비 업체, 그리고 케미칼 쪽에서 YC캠.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그렇게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피롭틱스 하면 이제 굉장히 주가적으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회사도 굉장히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약점이라고 하면 TGV 장비를 이제 앱솔릭스하고 같이 개발해가지고 그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쪽에 투자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는 LPKF라고 하는 레이저 장비 회사를 이미 선정을 해서 뭐 라인을 꾸릴 때나 아니면 TGV 협력사들한테도 그 레이저를 쓴 기판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양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SKC의 피롭틱스, 그리고 삼성전기의 LPKF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피롭틱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YC캠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저는 들었는데 둘 중 어느 쪽에 익스포저가 큰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제가 혹시 차후에 확인이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데서 밸류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러면 나름 우리 안 기자가 주목하는 이건 뭐 그냥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소부장 기업이 있을까요? 항상 우리 안 기자는 CMP 쪽을 좀 중요하게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 안테나에 나와서 계속 유효한 건가요? 저는 뭐 순서를 굳이 뽑자면 첫 번째는 이제 화학동을 하는 YMT, 두 번째는 CMP 장비를 하는 K시텍 이렇게 정도를 꼽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예, 지금은 그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CMP보다는
이제 화학동하는 YMT가 좀 더 중요도가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그동안에는 약간 그 YMT의 MSEP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적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YMT의 이제 MSEP보다는 음. TGV 홀 내부를 메탈라이제이션하는 습식 화학동 이쪽을 이제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쪽이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수혜폭이 커지는 건가요? 수혜폭이 커지고 그게 들어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쪽 글래스 코어 기판 업계 트렌드 자체가 유리를 좀 두꺼운 걸 쓰는 걸 선호한다 그래요. 그게 그래요? 예, 원래 1000마이크로를 썼다가 점점 얇아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얇아져야 메탈 하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안에 이제 도금하는 것도 쉬워지기 때문에 800으로 얇아졌다가 600으로 얇아졌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 600으로 했다가 페일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잘 깨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600으로 낮았다가 다시 800, 1000, 뭐 심지어는 1200을 쓴다는 회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도금이나 메탈을 좀 더 열심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구성이 낮아지는 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두꺼워지는 거겠죠. 근데 두꺼워지면 문제가 뭐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탈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구멍이 깊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멍이 좁아지니까 이 안쪽까지 금속막을 입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YMT가 하고 있는 습식화학동은 그래도 좀 깊은 구멍을 잘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에 만약에 유리기판이 계속 얇아지면 뭐 600으로 가면 잘하면 이거 습식은 빠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두꺼워지면 이거는 습식을 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건식 스퍼터도 하고 그 다음에 습식으로 한 번 더 보완을 하는 이 양쪽 하이브리드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앱솔릭스도 원래는 그 비아홀 겉면만 코팅하다가 이제 다 풀필로 채우는 방식으로 채우고 네. 그거는 결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거기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잖아요. 코어 기판 하기 때문에 이 기판 유리 원장이 계속 두꺼워진다는 트렌드를 분명히 감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습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는 지금은 습식보다는 거의 올 스퍼터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이게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고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안석현 기자도 지금 현재 상황에 제일 최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뭐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까지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밸류 체인은 계속 바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석현 기자의 영상이나 뭐 이지키 포스트 영상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채널에서의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월간 안테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이번에서 사실 안석현 기자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해지는 회사가 YMT 같네요. 네, YMT 지금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네가 이미 삼성 전기는 물론이고 삼성 전자하고도 이미 코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말 그 IT라는 산업이 요즘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인텔렉츄얼 지능 산업이라고 인텔렉츄얼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진짜 빠릅니다. 빠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틀릴 수 있을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맞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바뀔 수 있다. 저희가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은 항상 동향 바뀐다라는 거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안석현 기자 유튜브 채널이랑 텔레그램 채널을 댓글 상단에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가서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이벤트 진행하니까 스트리밍 통해서 안석현 기자한테 많은 또 질문 하시면 또 이제 좋은 Q&A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AI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우리 안석현 기자가 잘 아는 디스플레이 산업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빼먹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삼성전기도 새로운 유리기판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긴 거고
캐시텍은 그러면 지금 CMP 쪽에서 네. 수주 가능성은 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을까요? 저는 뭐 반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비겁한 말은 뭐 자신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이부 동네가 항상 그렇지만 네. 좀 뭐 이렇게 질렀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눈여겨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종사업장에 있는 파일럿 라인에는 CMP 장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고 그걸 수동으로 이제 평탄화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포질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동으로 하고 있다고 어. 해요. 근데 이번에 원패스 라인이 들어올 때는 발주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력한 회사는 유력한 회사는 자 일단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릴게요. 네네.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에바라, 케이시텍 요 3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3사가 CMP 장비를 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우리는 안 할 거야 해서 빠졌어요. 우리는 뭐 그런 까지 할 필요 없어. 빠지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더 중요하니까. 네,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빠지고. 에바라하고 케이시텍인데 요 파일럿 라인을 할 때, 그러니까 세종사업장의 파일럿 라인을 할 때 에바라가 조금 더 케이시텍보다는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했어요? 네, 아. 그래서 만약에 부산사업장에 원패스 라인이 들어가면 순서만 보자면 에바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바라가 지금 우리 반도체는 다 300mm 공정이잖아요. 근데 혹시 그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요거를 450mm 공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450mm 공정을 대비해서 요 에바라가 450mm용 CMP를 개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요 글래스 기판이 한 500쯤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게 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거든요. 삼성 전기한테. 그래서 1순위는 보면 에바라가 조금 가능성이 높고 케이시텍은 그 밑에 정도 아닌가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캐시텍은 약간 톤다운이 되네요. 아, 어쨌든. 네. 네네. 저희가 사실 그전 시간에는 케이시텍 엄청 제가 되게 유망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것보다는 조금 낮고 대신 네. YMT는 네. 그것보다 좀 올라갔고 이렇게 네.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하는 입장에서 고마운 겁니다. 사실 이게 안 기자 지금 말 바꿔서 너무 이제 화난다 이러지 마시고요. 제일 최신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거. 진짜 이거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이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비겁한 애들이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기술 상황은 항상 바뀐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AI 전용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제일 주목할 만한 행사가 구글 I.O. 네. I.O. 행사인데 여기서 주목할 이슈가 두 개가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구글 I.O.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구글 사이트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구글 I.O.는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는 제미나이 이런 AI 모델들이 얼마나 지금 또 똑똑해졌는지를 데모하는 거였는데 뭐 엄청났죠. 한번 보시면 뭐 성능이나 제너레이티브 AI 성능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HBM이니 GPU니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하드웨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이슈였고요.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 구글 I.O. 후반부로 넘어가면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인데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OS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XR 기기, 그러니까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스마트 글래스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개량을 해서 이번에 구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데모도 했었고요. 간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사용기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아 얘네가 이런 걸 이용해서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 시장에서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성형 AI라는 거는 처음에는 언어로 시작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언어로 시작하다가 이제 멀티모달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뭐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네. 나중에 냄새 맡는 것도 있고 맛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그걸 딱 피지컬 AI를 구현하면 제일 좋은 건데 사람한테 에이전틱 AI를 쓰려면 결국 사람이 보는 걸 똑같이 보고 하려면 결국 쓰거나 그죠? 피노로 이렇게 해서 얘한테 카메라 달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입거나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 예전에 CPND라고 많이 배웠었잖아요. 콘텐츠 플랫폼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결국 디바이스, 이 AI에 최적화된 디바이스. 사실 이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가
AI에 최적화된 온 디바이스 AI냐? 이거는 저는 동의하진 않거든요. 곧 재래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 최적화된 AI를 구현하는데 제일 맞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몸에 심으면 제일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제 뇌에다가 뉴럴링크를 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안경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구글이나 메타나 오픈 AI 같은 AI 기업들이 이 전용 AI 디바이스 개발에 다 나서고 있고 최근에 오픈 AI가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를 또 영입을 했더라고요. 인수를 했죠. 그죠?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회사 이름도 아이오예요. 아이오죠. 그죠? 예. 네. 대신에 이 구글 아이오는 대문자고 요 아이오는 소문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의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거를 완전히 그냥 그 아이덴티티를 정립한 사람이 조너선 아이브였고 실제로 팀 쿡하고 차기 CEO로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전용 AI 디바이스 개발에 직접 나서는 그러니까 모델만 하면 될 텐데 얘들이 왜 굳이 직접 디바이스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구글 아이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항상 데모를 할 때 동영상 생성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음악 생성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엄청난 데모를 해주는데 사실 이런 기능들이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몇몇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할까 생각해보면 인구의 몇 퍼센트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동영상 생성 기능을 보여주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AI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구글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는 동영상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일단 구동이 됩니다. 근데 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잡고 카메라를 켠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주변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니 저거는 뭐니 아니면 지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기를 해주면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그걸 다 현실을 기반으로 사용자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빅테크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어떤 동영상을 생성하고 음악을 생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성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대단한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뭐냐? 스마트폰만 해도 사실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고 그리고 뭐 여성분들은 가방에서 꺼내야 되고 전원 켜고 이렇게 또 들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디바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봤을 때 AI 전용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웨어러블이어야 된다. 뭐 얼굴에 쓰건 아니면 목걸이처럼 걸건 아니면 뭐 옷에 붙어 있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XR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결국 AI라는 거는 지금 서버 클라우드에만 있고 얘는 어떻게 보면 영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이해하려면 사람처럼 바디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바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피지컬 AI가 구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휴먼드 로봇이 막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고 이러면 얘가 세상을 막 이렇게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거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AI 업체들은 이거를 멀티모달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당장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계속 사용하게 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자 이런 데이터들을 마구마구 비정형 데이터 그게 비식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또 이게 저는 비식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빅테크에 대한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 깔리기 전까지는 결국 웨어러블이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결국은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걸 왜 모으려고 하냐. 결국 AGI 개발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GI가 개발되면 결국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석현 기자가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의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당장 거대 담론 빼놓고 네. 주목할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의 AI는 영혼이고 바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바디는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소통의 매개체는 눈, 코, 입, 귀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AI의 눈, 코, 입, 귀가 되어줄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으나 기존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여러 센서들을 공급했던 회사들이 다시금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MC넥스 카메라 생산하는 MC넥스라던가 아니면 사피엔 반도체처럼 디스플레이용 백플레인 생산하는 회사나 아니면 선익 시스템 이 회사도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AI의 바디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회사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카메라 업체들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 그 회사들이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을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단순히 삼성 같은 회사들이 설계해서 만들어주면 그냥 제조를 잘하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카메라 모듈 회사이긴 하지만 MC넥스 같은 회사들은 원래 처음에는 삼성하고 LG 같은 큰 기업들하고 거래를 안 하고 약간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잔잔바리 회사들하고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자기들이 셋업체한테 오히려 막 가르쳐줘야 되니까 설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사피엔 반도체도 사실 안석현 기자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똑같습니다. 이런 설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회사라는 거 좀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AI 이런 쪽으로 되면 결국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인지, 센싱이라는 영역에선 이런 회사들이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번에는 이제 한동안 좀 이야기가 없었던 OLED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안테나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영상 이렇게 내용을 다 못해서 밀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글 I/O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I/O의 생산 일정이라든지 이게 이제 취재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사실 이건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권밍치라고 하는 대만의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네네, 애플 쪽의 빠꼼이죠. 네. 애플의 거의 뭐 커닝 페이퍼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제 I/O가 언제 이제 AI 전용 디바이스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쭉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027년에 대량 양산 시작한다고 하고 베트남에서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요거는 그럼 EMS 업체를 쓰는 건가요? 폭스콘 같은 그런 것 같죠. 대만 쪽에 나오는 거 보면 네, 대만 쪽에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제조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EMS 회사 우리가 좀 받아 먹을 수 있나 싶어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나요? 근데 일단 1세대 제품이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은 좀 기대는 아직은 못할 것 같고 대신 카메라나 스피커, 마이크 이쪽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가 MC넥스 얘기했잖아요. MC넥스 포함해서 카메라 기업들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기기가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하나만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최소한 이게 목에 차는 타입이라고 하는데 약간 뭐랄까 회사 출입증처럼 이렇게 목에 차는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카메라 한 서너 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애플 비전 프로만 해도 카메라가 6개인가? 카메라 6개 뭐 이런저런 센서 다 해서 한 12개쯤 들어간다고 맞아요. 하니까 예. 그런 거는 뭐 4개 중에 한두 개만 해도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거 기대해 볼 제일 만할 비싼 것 거 같습니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생긴 건 아이팟 셔플하고 또 비슷하다고 해요. 아이팟 셔플 써봤어요? 아니요. 안 쓰고 있어요. 써봤어요. 예, 옛날 MP3 시절에 요 목에 차고 다니던 조그만한 MP3 있었죠. 예, 그거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양산품에 대한 컨셉은 안 나오고 그냥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만 나온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나와서 이제 일단은 디스플레이 없이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대신에 카메라하고 마이크 스피커 달아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길 때 말로써 설명을 하면 바로 얘가 뭔가를 설명해 주지 않겠냐 나한테 이런 타입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약간 대만 완성업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제조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가 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죠. 네. 뭐 이게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뭐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달려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잡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이팟 셔플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요게 조금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기술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진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LED는 항상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안석현 기자가 요새 자기가 디스플레이 전문 기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때 우리 안석현 기자가 한 10년 전에 그죠? 막 그 안석현 기자 디스플레이 전문 기자라 그러면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 OLED 쪽은 거의 뭐 호재가 없는데 이제 화웨이 쪽이 약간 다시 붐업이 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웨이가 2019년도에 미국한테 제재를 1호로 맞았었죠. 그렇죠. 네, 화웨이하고 이제 거래하는 회사들은 다 거래 끊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트럼프 1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2019년에 제재를 맞고 2020년도에 얘네들이 스마트폰 판매량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때가 1억 9천만 대 맞아요. 이 정도 네.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 뒤로 구글하고 거래 끊기고 퀄컴하고 거래 끊기고 이러면서 거의 2천만 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거의 10분의 1토 막 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속된 말로 짜져 있다가 최근에 조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AP도 SMIC를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지는 못하지만 흥멍 OS라고 하는 뭐 하모니 OS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해서 꽤나 성공적으로 중국계에서는 사용자 저변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SCM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우리도 디스플레이를 남들이 다 사는 거 그냥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재단에서부터 한번 우리 나름의 SCM을 구축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한번 캐치를 했었는데 화웨이가 오사카 연구소가 있어요. 일본 오사카에. 근데 오사카 연구소의 역할이 디스플레이 쪽을 연구하는 연구소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내에 들어와서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데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를 다 거쳐갔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왔다 갔구나 했는데 그 뒤로 뭐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4월에 또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하고 미팅했던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화웨이의 목표는 마치 애플이 하는 것처럼 OLED에 있는 각 레이어 소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소재들을 우리가 다 지정하고 싶다. 직접 핸들링 한다. 예. 지금까지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썼는데 레드는 이 회사 써줘. 그리고 뭐 블루는 이 회사 써줘. 우리가 다 지정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화웨이 눈에 들면 좀 뭔가 새로운 거래의 장이 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안석현 기자가 저는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OLED 소재 쪽을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재활용, 재사용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쪽에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쪽 트렌드는 계속 유효한 건가요? 그쪽 트렌드는 네. 있는데 네. 대신에 화웨이랑 거래를 트게 되면 좋은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들이 거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BOE 이런 데들은 소위 말해서 너무 달고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살짝 피처를 얹어가지고 단가를 좀 더 받으려고 해도 그쪽에서 뭐 전혀 뭐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화웨이는 그래도 디스플레이 업력이나 이런 거로 보면 전문 업체라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소위 말해서 프로모션 하기도 좋고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들이 중국에 거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BOE, 티안마, 비전옥스하고 거래를 아주 활발히 하는 회사는 LG화학 한 회사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 국산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화웨이랑 좀 코어를 잘 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 니네한테 좀 특화된 커스텀이 잘 된 재료를
공급을 해줄게 해서 코어가 되면 지금 빠져있는 완전 중국 패널 회사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도 약간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신 내용에서 혹시 이제 이게 뭐 과거 대비해서 좀 더 수혜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제가 4개 회사를 설명드렸죠. 덕산 네오룩스, P&H테크, 동지세미캠, 솔브레인 이렇게 4개를 이제 드렸었는데 덕산이나 P&H는 이제 이쪽 OLED 소재에서는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라서 당연히 화웨이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동지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은 사실 세컨티어죠. 이 OLED 소재에서 보면 세컨티어인데 보통 어떤 판이 새로 벌어질 때 이런 회사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회사들도 다 있습니다. 동지세미캠은 CPL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좀 그래도 최근에 삼성에 넣기도 하고 캐핑 레이어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캐핑 레이어 캐핑 레이어를 하는데 그렇죠. 각고의 노력 끝에 들어갔고 솔브레인은 ETL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있는 회사라서 제가 만약에 화웨이면 협상력 측면에서 또 달고 다른 또 큰 회사들보다는 이런 회사들한테도 뭔가 제안을 던져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딜이 성사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좀 이제 기회가 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석현 기자가 지난 월간 안테나 시간에 테슬라하고 패키지 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거가 아직도 좀 펜딩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게 완전히 됐다 아니면 브레이크 됐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계속 되고 있고 지금 사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나 이런 것도 정세가 있고. 많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네. 국내에는 뭐 대선 이슈나 아니면 뭐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런 것도 굉장히 묶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클리어가 되면 어나운스를 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딜 자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약간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추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네. 저희 뭐 월간 안테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월간 안테나 시간 오늘도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유익하셨다 그러면 우리 안석현 기자 참 홍보 잘해준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지키퍼스트, 네, 댓글 상단 링크에 이지키퍼스트 그리고 안석현 기자의 텔레그램 채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많이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월간 안테나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또 우리 안석현 기자의 또 유튜브에서 이벤트로 실시간 스트리밍 일정을 또 조율 중이라고 하니 확정되면 저희도 이제 IT신 채널에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자매 채널 같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버 키우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